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시간 8시 한 10분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단지 신치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요즘 들어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과연 대한민국은 어떨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역사는 맞는 것일까? 좌편향과 우편향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는 기본적인 맥락, 통사적인 맥락에서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케아 세대의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를 끝마친 다음에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용우 선생이 다시 찾는 우리 역사를 읽을까, 그러니까 고대사부터 지금 현대사까지 해서 쭉 통시적으로 한번 훑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한국 현대사, 개화기부터, 그러니까 근대죠. 근대부터 아마 이 책이 이제 읽은 지가 좀 오래돼서 한번 그 전에 읽었었는데, 김대중 정권 햇볕 정책까지가 이야기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일단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 가야 될까. 그러니까 대북이라는 남북 대치라는 그 이대 올로기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읽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이케아 세대의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를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기존에 이케아 세대의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그 서론 부분부터 저는 계속 정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만료일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삭제돼 버립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장기간 보관할 수 없어서 유튜브에도 제가 같이 올려놨으니까요. 이 동영상 파일을 같이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싶으면,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만년필 하나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찾을 수 있고요. 아마 그 날짜별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게시판에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업로드 했습니다. 유튜브 업로드 했습니다 하면서 7월 파일 업로드 했습니다. 7월 9일 업로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아프리카 TV에 게시판에 써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피력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다시는 것보다 아프리카 TV 시청자 의견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접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쉽고 또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홈페이지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청춘은 없다. 나와 결혼해 줄래? 달콤하고 감동적인 청혼 이벤트가 시나브로 줄어들고 있다. 시나브로란 말은 고유어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미루다 결혼에 포기하는 만혼과 비혼이 늘어나는 추세다. 결혼은 누구에게도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다. 평생 한 번뿐인 중요한 행사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야 2 내지 4번 결혼하는 이도 있지만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 인식은 이제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이 지속됐던 2000년대 이후 이 조짐은 확산됐다. 1인 가족으로 불리는 독신 생활의 창가도 많다. 결혼하지 않은 한국은 이로써 해프닝이 아닌 트렌드로 안착되고 있는 듯하다. 미혼이 증가하는 추세를 염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결혼하지 않는 건 비혼이든 미혼이든 마찬가지지만 내용은 다르다. 나이든 비혼 때 젊은 미혼 정도면 어떨까 싶다. 둘의 차이는 나이다. 우려되는 건 나이든 비혼이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국민생활백서에 따르면 출산은 전적으로 커플의 비율과 그들의 출산 결과로 좌우된다. 서구처럼 동거 문화가 약하기에 결혼만이 출산을 하는 유일한 공식 루트인 셈이다. 그러니 결혼이 안 되면 출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비혼 심화, 결혼 감소, 출산 감소의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진 않겠지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정신 차려. 결혼 장벽이 높아졌다. 오죽하면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떠돌까 싶다. 성비 불균형의 문제는 넘어섰다. 중요한 건 투입 비용 대비 낮은 산출 효과라는 부담스러운 금전 논리 탓으로 귀결된다. 고용 불안, 그다음 빈곤 청년, 연애 부담, 결혼 포기처럼 돈이 없어 짝짝이를 주저하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용감한 커플도 있다.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기존 장벽을 뛰어넘으며 가족 구성의 첫 발을 뗀 경우다. 준비가 부족한 결혼이건만
그래도 분명 축하할 일이다. 다만 결혼 이후에 살벌하고 냉정한 현실의 한계는 왕왕 그 사랑마저 손쉽게 깨버리는 시대다. 요컨대 사랑이 결코 밥을 먹여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노력은 참 많이 한다. 끊임없이 결혼 상대를 찾아다니는 2030 세대가 주변에 수두룩하다. 결혼 정보업체가 성황인 게 그 증거다. 소개팅이나 맞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발 디딜 틈조차 없다. 결혼하려는 의지도 높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청춘은 많지 않다. 어떤 통계를 봐도 절대 다수는 결혼하고 싶어한다. 매년 연초만 되면 결심하듯 올해는 결혼할 것을 외친다. 결연한 의지다. 그럼에도 연말이면 동성 친구와 술잔을 마주친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하다 나이를 먹으면 이제 결혼은 남의 일로 치부된다. 종국엔 눈높이를 낮추는 무리수까지 동원된다. 그냥 홀로 늙어가다가는 앞서 설명한 승인 효과처럼 무능력의 레테르가 붙을 판이니 어떻게 해서든 짝을 찾으려는 최후의 노력이 펼쳐진다. 가령 여성이 남성 배우자를 고를 땐 웬만하면 포기할 수 없었던 신장, 그러니까 키지오, 연봉, 학력의 상고는 버린다. 대신 삼저로 바뀐다. 저자세, 저위험, 저위존 등이다. 뽐내지 않고 여성을 우선하는 매너와 리스크가 적은 안정된 직장, 자격 보유자 및 속박하지 않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삶, 이것이다. 다만 상고에서 삼저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안정된 생활 여건이다. 다시 말하면 돈이겠죠. 결혼 장벽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기 침체 탓이다. 어떤 이유든 그 기저엔 돈 문제가 얽혀있는 법이다. 갈수록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경제적 압박이 심화돼서다. 때문에 결혼 조건에서 경제적 능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얼굴보다 재력이 먼저인 것이다. 물론 배우자의 희망 연봉은 경기 침체를 반영해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맞벌이는 필수다. 남성의 능력과 부건하게 결혼 이후 맞벌이를 원하는 게 대세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청년그룹의 경우 근로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일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정규직이라고 안정적이진 않다.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압박은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일상적인 장벽 중 하나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대로 잉여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서다. 직장의 환경이 결혼을 늦추는 원인이 된 건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과거 직장에서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사내 연애로 시작한 사내 결혼이다. 사내 결혼이 아니면 직장 선후배가 중매인으로 변신해 이성을 소개해 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결혼 관행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사내 결혼은커녕 교제조차 금지시되는 추세다. 고용 불안 탓에 직장 환경이 딱딱해지면서 직장을 매개로 짝을 찾던 결혼 관행이 깨진 것이다. 위험 요소가 많아진 결과다. 여성의 경우 결혼은 곧 사표를 뜻해서다. 맞벌이를 해도 부족할 판에 결혼은 태사라면 사내 결혼은커녕 외부에서의 결혼 소식조차 숨겨야 할 판이다. 숨가쁜 이중 생활의 시작이다. 옛날 얘기 같은가? 그런 당신은 지금 한국에서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증거다. 결혼하면 낫는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 종류는 많다. 급한 건 결혼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이벤트가 갖는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결혼, 출산, 양육의 흐름을 완성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건 결혼 장벽을 통과하는 것이다. 적게나마 희망적인 시그널 때문이다. 결혼하면 그나마 출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일례로 고령 대국인 일본의 통계를 보자. 일본의 부부 완결 출생 아수는 합계 출산율보다 높다. 합계 출산율은 미혼까지 포함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 수다. 반면 부부 완결 출생 아수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숫자다. 다소 앞서가는 추정이지만 부부의 출생아 수가 고령 문제로 심각했던 2002년조차 꽤 높았다는 일본의 사례는 어쨌든 결혼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힌트임을 보여준다. 한국에선 부부 완결 출생 지수라는 통계를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비교가 힘들다. 다만 비슷한 추정이 가능한 정보는 있다. 통계로 본 서울 시민의 연령 계층별 삶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40 세대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수는 1.6명으로 조사했다. 2명이 가장 많고 1명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살기가 제일 빡빡한 서울에서조차 합계 출산율을 웃도는 성과다. 물론 줄어든 건 확실하다. 같은 조사가 45 내지 59세 기혼 여성은 평균 자녀가 2명이었다.
60세 이상의 여성은 평균 3.1명에 달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진실이다. 다만 이케아 세대는 바보가 아니다. 결혼은 미친 짓으로 규정하는 심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결혼을 결심할 땐 비용과 편익이 비교된다. 사랑 등 무형의 편익까지 넣어 비용보다 남는 장사할 때 결혼을 택한다. 그런데 이게 요즘 깨졌다. 급속도로 불어난 결혼과 유지 비용의 무게 탓이다. 뚜렷해진 미루다가 포기하는 결혼 추세다. 임대 아파트는커녕 전세도 2억 내지 3억 원을 호가하는 천문학적인 주거 부담과 결혼 비용 때문이다. 가뜩이나 고용 불안이 높아 더하다. 하물며 출산 양육 비용은 그 자체가 부담 천지다. 지금 내 상황이 넉넉지 않다면 돈 드는 본능 대신 차라리 초식남, 건어물려처럼 중성화되는 게 서로 죄짓지 않고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구 단절이 심각한 이유다. 결혼 연기와 포기는 사실상 이케아 세대를 비롯한 청년 세대가 기성사회에 퍼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수단이다. 당장 그 조짐이 엿보인다.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다. 독립생활은 고비용이다. 특히 거주 비용이 부담스럽다. 살림살이를 줄인들 기본 생활비를 줄이기 힘들다. 집 나가면 적어도 경제적으로 개고생인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래서 요즘 청년은 부모 쓰라를 벗어나지 않으려 애쓴다. 둥지를 떠날지언정 금방 되돌아온다. 연호족이자 캥거루족의 대량 출현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했지만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 곁에 머무는 건 그래도 낫다. 취업 이후조차 부모에게 경제, 심리적으로 기대는 찰러리맨도 있다. 치솟는 주거비용 탓에 개미족으로 살지 않자면 기댈 수밖에 없다. 개미족이란 말도 나왔네요. 이 개미족이 무엇인지 주석이 달려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1980년대에 태어난 젊은이 중 학력은 높지만 취업난으로 인하여 빈곤한 삶을 사는 이들을 칭하는 말이다. 성인이 됐지만 도시에서 궁핍하게 생활하는 고학력 저소득층을 개미족이라고 부른다. 지능은 높지만 힘이 없어 집단으로 모여 사는 모습이 개미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 몫으로 기결된다. 나이 10 넘어 자식 때문에 재취업하는 아줌마들이 많은 이유다. 네. 개미족, 찰러리맨, 캥거루족, 니트족 뭐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에게 빌부터 사는 지금의 이케아 세대들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이케아 세대뿐만 아니라 M4 세대 뭐 이거 다 지칭하는 말은 각기 다릅니다만은 여하튼 궁극적으로 그것이죠. 문제는 고용 불안.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인구 감소 등의 문제,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나서야 되는 문제,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이 계속해서 갖고 있는 전제입니다. 결혼 지원 주택이 시급하다. 이젠 정부가 나설 때다. 결혼 곤장을 청년 정책의 선순위로 넣으면 어떨까. 물론 한국의 청년 정책은 별로 없다. 정부의 자원 배분은 기득권 세대가 청춘 세대보다 크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옮겨간 지 오래다. 있어도 주택청약처럼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 세트에 가까스로 껴들어간 생색내기거나 그저 대출 완화 정책처럼 방향을 잘못 잡은 양육지원처럼 헛도는 정책이 적지 않다. 즉 쏠림 현상을 막는 불균형 시정 차원에서라도 청년에 대한 배려는 필수다. 이때 결혼을 쉽게 하도록 정부 자원을 재배치하는 게 좋다. 재정 부족만 탓하지 말고 있는 재원이라도 적재적소에 투입하면 효율성은 곧 개선된다. 사회적으로는 허례허식으로 가득한 결혼 문화가 시정의 대상이다. 앞서 예를 들었으니 주거 정책을 계속해서 보자. 주택 정책은 출산은 물론 결혼 정책에 직결되는 정부의 카드 중 하나다. 다만 개선 여지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미 가족을 형성한 기혼 부부에 맞춰 정책을 편히 예비 부부에게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주택 분양 때 주어지는 다자녀 우대 조항 등이 그렇다. 결국 막 시작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은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연봉은 집값을 따라잡지 못하니 열악한 새빵살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집값 폭락이 없는 한 20 내지 30세대계 주택시장은 접근 불가다. 이케아 세대의 거주 비용은 희망을 갉아먹는 최대의 장벽이다. 월급이 적고 고용이 불안해도 가족 형성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어도 주택 정책만큼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빈털터리 청춘세대의 결혼이 빚과 빚의 결합으로 전락하는 것 막아보자는 얘기다. 주거비용이 늘어날수록 소비는 급감하며 경기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 좀 더 나아간다면 보다 적극적인 결혼 지원책을 제안한다. 한국의 결혼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거주 비용이 물론 태반이지만 나머지 일회성 경비도 시장만 잔뜩 키워놓아 모든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양상이다. 싫으면 말라는 투다. 참고로 요즘 일본은 지자체까지 나서 결혼 중매에 적극 나섰다. 농촌, 지방도시 등 인구 감소가 본격적인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인구 증가, 소비 활력 차원에서 정책 지원에 나섰지만 나날이 공적인 중매 확산에 힘이 실린다. 이대로라면 공멸할 것이란 현실적인 위기감이 높아서다. 한국도 나을 건 없다. 현재 캠페인성으로 진행되는 결혼비용 절감 방안 외에 제도적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결혼비용을 줄이자는 주장에 그칠 뿐이다.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많다. 결혼 관련 소비 항목에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주거나 혼인신고 때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결혼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을 공적으로 풀어주는 창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늙고 있다. 조로 속도는 위험수위다. 훗날에 노인 인구가 지금 살고 있으니 고령화 전망은 틀릴 일조차 별로 없다. 주목해야 할 건 출산 감소다. 노인 부양 비율의 분자, 즉 65세 이상은 대중교통 배차 시간처럼 맞아떨어지며 늘어나는데 분모인 현역 인구 15세에서 64세는 급감 추세다. 가분수처럼 곧 노인 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은 그래서 확정적이다. 우려스러울 건 기울기다. 베이비 부모가 은퇴 세대로 접어들며 덩치를 키우는데 뿌리로 이를 받쳐줄 유년 인구는 빠르게 감소한다. 기형화된 괴물처럼 인구 구조가 변했다는 얘기다. 사회는 지속 가능할 때 건강해지는 법이다. 지속 가능의 대전제는 탄탄한 인구 구성이다. 후속 세대가 끊임없이 연결돼 바통을 받아주면 훨씬 수월하게 저성장 고령화의 국가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세수 확대가 가능해진다. 적어도 시간은 벌 수 있다. 그러자면 경제활동 인구가 튼실하게 수혈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을 높여 분자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여기까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한계도 마찬가지다.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건설이 말처럼 그리 간단한 과제가 아닌 셈이다. 소개팅청이라도 만들어야. 인구 대책은 늦을수록 그 충격이 일파만파이다. 즉 장기 과제일 수밖에 없다. 온갖 노력을 쏘아보도 즉각적인 정책 효과조차 찾기 힘들다. 그래서 눈앞의 인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되도록 피하고 싶다. 목소리는 높여도 진정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구 문제는 지체돼선 곤란하다. 훗날 상당한 후폭풍이 갈 길 바쁜 한국 사회의 뒷덜미를 잡을 공산이 커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첫 관문인 결혼 장벽을 허무는 게 시급하다. 현재 한국의 직접적인 결혼 정책은 거의 없는 듯하다. 결혼과 출산의 인구 경제학이 갖는 신속한 정변 승부의 호소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곤란한 이유다. 결혼은 출산과 직결된다. 혼외 출산이 높은 서구 유럽과 달리 외부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동거 문화를 부추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출산을 장려하자면 결혼 정책을 장려하는 게 필수다.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배합과 그 우선순위에 결혼이란 단어를 신중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정부가 중매쟁이까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고 팔짱을 끼고 관람하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다. 성공 중매의 대가는 멋진 옷 한 벌에 그치지 않는다. 1000년 이상을 버텨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결혼 정책을 우선에 고려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결혼하겠다면 오직 행복만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날은 과연 언제일까? 프랑스의 사례를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것이죠.
아이를 낳으면 온 마을이 축복해주고 그 온 마을 사람들이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존 전략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를 키우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프랑스의 40여 가지 정책을 이야기했지만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함께 예시가 들어갔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저는 항상 제가 읽으면서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의역 긴군 사고가 있었고요. 우리는 앞서 김용민의 그 뉴스 팟캐스트를 통해서 버거킹 아르바이트생의 삶에 대해서 들어봤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취업에 실패하는 청춘들의 삶이 있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시나 이 책에 대안이 있을까 하고 저는 살펴봤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그런 것은 못 찾겠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아직 책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의 맥락으로는 이제 기업과 정부의 각성과 정책적인 이만 정도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다 이 책이 끝날성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화두를 던져서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다시 한번 청년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그러니까 출산 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은 있다라는 거죠. 책값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은 분명 이 책은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시장성은 있다라는 거죠.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아니라 여전히 유통기한 안에 있는 우유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책을 읽어야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아직 다 우리는 정상까지 오지 않았지만 이제 절정 부분에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 섹션까지 읽고 잠깐 끊었다가 마지막 섹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 읽겠습니다. 한때 대학생의 상징은 청바지 뒷주머니에 꼽힌 타임지였다. 타임지 꽤 비싸더라고요. 1년 이상 구독하려면 70만원 이상이 됐던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입을 멈췄는데 뭐 한국에 뭐를 통해서 하면 또 쉽다라고 또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장발과 기타처럼 캠퍼스의 청춘 상징이었다. 지금은 어떨까? 세월의 변화 탓인지 같은 공간이지만 아이콘은 확연히 달라졌다. 내가 캠퍼스를 다녀볼 때 지금 대학생의 필수 아이템은 두툼한 토익 체크와 기업 취업 서적 또는 공무원 수험서다. 도서관에 가보면 변화가 잘 확인된다. 전공 서적은커녕 교양 서적조차 드물어진 반면 펴놓은 책은 십중하고 영어 아니면 취업 서적이다. 영어 이야기했었죠. 우리 첫 부분 생각납니까? 첫 부분 미국 유학까지 가서 영어를 배우고 왔지만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단 한마디도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그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젊은이들을 영어에 너무 올가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어가 너무 청춘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 교육 정책인지,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진짜 글로벌 인재가 영어를 잘하는 것만이 글로벌 인재인지, 그것이 전제 조건이 항상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과요,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 대내에 나서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서는 이중 비용을 줄이겠다 라는 거죠. 영어도 잘하고 지적 학점도 우수한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를 찾겠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청춘들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고, 이것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우리는 흩뿌리고 있는 겁니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질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고요.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은 계속 생산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좋은 사람은 그 언어를 배움으로써 또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마련해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만능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만능 가제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영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영어 할 수 있는 통역자가 옆에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업해라. 하지만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영어를 해야 될까? 한국 사람한테 그 물건을 마케팅하고 팔아야 되는 사람한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해야 된다? 아니죠. 자신이 세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하고 싶다는 사람은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 시간에 같은 시간 안에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왜 영어만 해야 됩니까? 왜 언어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까? 구글에서 이미 영어 번역기가 나오고 있죠. 통역기가 나오고 있었죠. 이걸 앞으로도 더 시간이 지나면 발달되겠죠. 근데 과연 영어를 시험 성적에 따라서 통과된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자문답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지금의 대학 폭력. 카페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카페 공부족들이 많으니까요. 카페가 또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도서관보다 아예 조용한 것보다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것이 이제 뉴스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대부분 펴고 있는 게 공무원 수험서 아니면 영어책인 걸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방면에 있는 것들을 섭렵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영어 공부와 강제적인 영어 공부는, 저는 자발적인 영어 공부는 저도 권장을 하지만, 비자발적인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하는 영어 공부라면 저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학원마저 이미 학문보다 취업이 지배한 지 오래다. 대학원에 지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취업 스펙을 높이거나 취업 재수, 삼수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공부의 뜻을 둔 본래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취업 무대의 보조 기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히 고약한 건 뭐라 할 수도 없는 시대 환경이다. 학생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닌 까닭이다. 우선순위는 어쨌든 취업이다. 이들에게 인생 전체의 긴 그림을 얘기해본들 먹혀들 공간은 별로 없다. 적어도 선생 앞에선 취업 서적을 치우는 흉내라도 내줄래라는 완고거법에 서로 겸연쩍을 뿐이다. 고학령 저임금으로 상징되는 이케아 세대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10여 년 터울지는 후배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취업 관문을 어쨌든 일부 나와 통과했다. 그러니까 M4 세대보다는 조금 나은 위치다라는 것이죠. 종신고용, 연공서열의 선배 세대보다는 확연히 떨어지는 저임금의 열악한 계약직 형태가 적잖지만 부담스러운 일생일대의 시험은 끝났기 때문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굵직한 사다리에 올라탔다면 금상첨화지만 그게 아니라도 어쩔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린 것이다. 무엇보다 한층 더 심각해진 시대의 환경에 처한 후배들을 보면 일찍 태어나서 다행이다는 상대적 안도감마저 생겨난다. 고도성장에서 감축성장으로 와 인플레이에서 디플레이로 변한 살벌해진 구조전환이 야기한 첫 번째 몰매를 두드려 맞은 이케아 세대는 힘겹게 플러스 마이너스 35세가 됐다. 그리고 이들은 기성세대로 살아가는 길을 스스로 버리며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은 일정 부분 포기했다. 아등바등 아파트에 목을 매기보다 가벼운 싱글 라이프의 안락함을 택했다. 시대 변화가 낳은 기회비용의 경제학이 자연스레 부각된 셈이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만이 아니다. 이로써 인류가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바통 교체는 이케아 세대부터 거부되기 시작했다. 저항의 흐름은 한층 넓고 거세진다. 한데에 모여서 짠 집단 전략이 아니건만 조용하되 강력하게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위기감은 아직 별로인 듯하다. 아직은 꽤 태평한 듯하다. 설마가 역시로 다가오는데 시간은 크게 필요치 않은 법이다. 서둘러 이케아 세대를 품어야 하는 이유다. 이케아 세대를 이런 선택에 몰아넣은 가장 강력한 혐의는 기업에 있다. 물론 고학력 저임금의 뿌리는 저성장에 있다.
침체된 성장 환경이 문제지 그 모든 화살을 기업 부분에 맞춰 쓸 수는 없다. 감축 성장, 다음 매출 부진, 그 다음 고용 악화, 그 다음 소득 침체, 마지막 불황 지속의 연결고리를 탓해야지 그 중간에 낀 기업 행위에 고용 악화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씌울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심증은 짙다. 과연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고용을 줄이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닌 것 같다. 정확히 지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기업의 탐욕이 일자리 불안의 근본 원인일 확률이 높다. 신자유주의로 요약되는 주주자본의 맹활약이 고용은 곧 비용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내므로써 직원을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혐의다. 그 결과가 벌어들인 돈을 나눌 때 자본 분배율이 노동 분배율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으로 고착화했다. 주주자본의 맹활약화. 고용은 곧 비용이다라는 논리. 그리고 비정규직화 현상. 그마저도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불평불만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명분은 좋다. 정글법칙에 무한 경쟁을 내세우니 다같이 죽지 않자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업은 고가는 매년 넘쳐난다. 사내 유보로 불리는 내부 잉여금으로 이는 벌어들인 돈을 나눠주지 않고 쌓아둔 결과다. 적어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사내 유보와 직원 임금은 반비례 움직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만큼 손쉽게 줄일 수 있는 항목도 별로 없다. 필요할 땐 쓰고 소용이 떨어지면 버리면 간단하다. 요건대 고용 유연하다. 구조조정 때 인적 조정이 최후 항목이라는 법률 장치가 있지만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정부만큼 힘세진 기업이 법률을 피하는 방법은 적지 않다. 저임금의 단기 계약인 비정규직이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다. 노조가 지켜주는 골치 아픈 정규직은 최대한 떨어내고 신규 노동은 가급적 비정규직으로 충당하면 기업 입장에서 앉아서 고용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들도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앞서서 얘기했던 서울역 구의역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양주시 지하철 붕괴 사건, 지하철 공사 붕괴 사건 등 그리고 그 전에 노량진 2013년이었던 거 기억나는데 서울시 노량진 붕괴 사건도 있었죠. 붕괴 사건인지 침수 사건이었는지 정확하게 침수 사건이었던가. 근데 여하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상의 사고를 당했죠. 그 근본 원인을 때 보니까 위험한 일수록 외주에 맡기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외주 기업체에 아웃소싱함으로써 계속해서 단가 전략을 하려는 대기업의 탐욕, 기업들의 탐욕들이 보이는 것들이 지금 횡행하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잃게 되는 안타까운 죽음은 기성세대이기보다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일 경우가 많았죠. 이런 기업들의 탐욕, 우리는 어떻게 일가야 될지 그리고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공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고시와 현대자동차 고시 이겠죠. 반대로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갈망은 그만큼 높아진다. 기업 인심이 근로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상황이지라 적은 확률일지언정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라면 인기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이케아 세대 중 일부도 이 관문을 통과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절대 다수는 이 영광을 맛볼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관건은 기업의 자세 변화다. 기업의 철학이 바뀌고 고용 관행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정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공은 그래도 기업 쪽 코트에 있을 수밖에 없다. 돈을 버는 게 지상 최대의 목적인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카드가 더 이상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 청구로 전가되지 않도록 나서야 할 때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만이 아니다. 잊혀진 사회 환원이라는 역할도 부활되는 게 마땅하다. 2013년 10월 13일 취업시장이 클라이맥스에 달한 날이다. 삼성그룹 입사를 위한 필기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전국 80개 고사 정도 모자라 미국 등 해외 고사장까지 준비됐다. 응시자는 9만 명.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구급 공무원 시험에 이어 규모로 세 번째라고 한다. SSAT 삼성 직무 적성 검사라고 불리는 관련 수험서만 50종이 넘고 특강과 모의고사까지 성행한다. 해마다 응시생이 느니 사교육까지 들썩대는 건 당연지사다. 면접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했다. 삼성고시의 완성이다. 삼성을 예로 들었지만 대기업 사정은 비슷하다. 현대자동차에서도 10만 명이 몰렸다. 시합의 관문을 뚫으려는 애절한 몸부림이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낳는 현장은 또 있다. 면접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대표적이다. 외모 지상주의와 맞물려 성형은 기본이고 웃고 말하는 방법까지 가르치는 속성 학원이 수두룩하다. 승률이 높다는 학원은 부르는 게 값이다. 면접 현장에선 거짓말까지 유도한다. 가령 여성의 경우 면접 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노다. 있다면 더더욱 노다. 입사 이유도 마찬가지다. 결혼과 임신 소식을 알리는 건 도박에 가깝다. 개인으로선 경사지만 조직 입장에선 버릴 타이밍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야 존재하지 않는 차별이지만 아름아름 뿌리내린 관행에 가깝다. 그러니 회사에 남기 위해 여직원은 노처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다른 사회 비용은 이직과 전직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에 한번 무릎을 꿇었다고 끝난 건 아니다. 이케아 세대처럼 끊임없이 회사 점프를 시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령 중소기업에 잠시 의탁한 후 옮겨가겠다는 생각이다. 그도 그럴 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격차가 크다. 한국만큼 격차가 큰 나라도 없다. 임금만 해도 적잖은 차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그간 투여한 막대한 비용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 빨리 빠져나오려 안달이다. 특히 이케아 세대처럼 경기 불황 때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는 본인의 능력과 의지와 무관하게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케아 세대들이 전직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저희가 이제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잖아요. 비정규직에. 이제 2년 넘으면 이제 법 때문에 정규직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갱신을 해버린 겁니다. 2년마다 이제 자르고 새로운 사람 구하고 새로운 사람 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들의 전직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 의해서 자발적인 이제 이직도 있겠지만 대부분 계약 기간 만료라는데 우리가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세 섹션을 살펴봤나요, 지금? 네, 첫 번째, 3장에 한국인의 전역이 길어진다면 부터 해서 한국이 전역이 길어진다. 인구를 줄이는 중국, 출산율의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의 사례, 특히 저는 인상적이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청춘은 없다 에서 이제 기업의 역할, 그러면서 청춘들의 모습들, 특히 결혼하면 나올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마지막 그러면서 우리도 결혼하면 오직 행복만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는 긍정적인 편지를 받는 날을 기대해 본다는 식의 어떤 전망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열쇠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네요. 자, 잠깐 끊었다가요. 기업이 다시 써야 할 새로운 성공의 기준이라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섹션까지 읽고 마무리 멘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사실상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를 아마 마저 다 읽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교차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신 여러분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지를 하면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